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8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일제강점기 다뤄볼 건데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에 걸친 시간들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배운 내용 잘 확인했나요? 자, 조금 생소했겠죠? 자, 흥선대원군부터 1910년까지의 사건들을 일렬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일단 뭐 사건과 연도가 막 이렇게 나오고 어려운 용어들이 한꺼번에 막 쏟아지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들었던 내용 여러 차례 또 반복해서 보고 또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용도로 여러분이 강의를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오늘 배워볼 건데요. 자, 일제강점기를 할 때 여러분이 기억해 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시대마다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면 일제가 통치를 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선인들을 억누르면서 힘들게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에 반발해서 우리 조선인들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나라가 뺏기거나 없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저항을 해 나갈 겁니다. 즉 이것을 민족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구조 속에서 1910년대 그리고 1920년대에 1930년대에 걸쳐 있는 40년대의 내용 약 3가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일제강점기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민족운동과 일제 통치로 나눠서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910년대부터 간략하게 볼게요. 자, 1910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단 통치라고 표현하는 부분이겠죠. 자, 즉 1910년에 이제 한일 병합을 했기 때문에 병합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들에게 자유를 주거나 느슨하게 통치를 해선 안 될 겁니다. 일본의 입장에서요. 때문에 무조건 억누르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일단 총독부 만들어지죠. 자, 기존에는 통감부였었잖아요. 조금 더 강화된 통치 기관이고요. 자, 나아가서 헌병 경찰 통치를 합니다. 자, 이것은 그냥 경찰이 아니라 군인 경찰이에요. 자, 쉽게 얘기해서 조선의 치안이나 조선의 상황을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조정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담겨 있고요. 자, 조선인은 좀 맞아야 말을 들어 조선 태형령을 실시합니다. 곤장 때리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 맞아야 말이 됩니까? 체벌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 실시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대한제국 때 지게를 발급했다고 했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했다고 하는데 일제에 의해서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뭐 조선의 주인이 없는 토지들을 일본이 가져가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고 별로 좋지 않은 의도겠죠. 자, 그리고 회사령을 실시해서 조선 내에서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일본인들이 해 나가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조선인들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끝까지 맞서 싸우죠. 저항을 하죠. 그것을 우리가 민족운동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민족운동 한번 봅시다. 사실 이 민족운동의 부분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자, 국내와 국외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냐면 자, 국내에서는 자, 좀 힘들겠네요. 아래에 있어서 대한의군부라고 하는 단체 있습니다. 자, 나아가서 대한광복회도 있네요. 자, 국외를 한번 볼까요? 잠시 국외로 넘어가서 자, 간도 아까 간도협약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그리고 연해주 오늘날 러시아 영토죠. 이런 등지에서 활동이 나타났었고요. 특히 이제 신민은 대표적으로 뭐 권업회 등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신민회 하나 적어 보았고요. 자, 국내에서 이런 활동이 쭉 이어지다가 결과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선생님은 바로 1919년에 3.1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3.1 운동에 이어서 바로 지도부가 없다 보니까 해외에서 만들어지게 된, 특히 상해에서 만들어진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해입니다. 1919년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상해라고 하는 지역은 외교 독립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임시정부는 외교 독립론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하나만 더 적어보면 지금 적을 자리가 없긴 한데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도 여러분이 기억해 보세요. 자, 김원봉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 이후에 조금 변화하게 될 겁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1919년에 같은 해일 겁니다.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 뭐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보듯이 김원봉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2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 1920년대는 어떤 통치라고 부르면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바로 민족 분열 통치라고 부릅니다. 자, 선생님, 저는 민족 분열 통치라는 말 처음 들어봐요. 문화 통치라고 하는 말은 들어봤는데요. 네, 같이 표현되는 말입니다. 자, 어쨌거나 두 가지 통치명은 사실 조금 더 완화되면서도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들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 첫 번째로 앞에 1910년대랑 비교해 볼 수 있는 보통경찰제가 실시됩니다. 헌병, 군인경찰에서 조금 완화된 일반 경찰이라고 표현하는 거지만 사실 경찰의 수를 늘렸대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앞에가 더 강압적인 건가요? 뒤에가 더 강압적인가요? 사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엔 똑같다고 봅니다. 힘이 약해도 명수가 많아지면 이것도 억압적이잖아요. 자,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등의 부분적인 자유를 부분 허용해 주는. 그렇다고 모두를 허용해 준 것은 아닙니다. 달라요. 부분 허용이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교육도 시켜줄게. 너희들 우리 때문에 교육 못 받는다고 얘기하지 마. 교육도 시켜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잘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산미 증식 계획 실시합니다. 자, 조선에서 쌀을 생산해서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 당시 이제 경제 발전이 나타나게 되면서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때문에 일본의 공업화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나라 군산항에서 전라도가 곡창지대다 보니까 농사가 잘 되잖아요. 많이 가져갔어요. 결국 일본의 이익을 위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자,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1910년에서 회사령 실시한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신고제 실시하면서 선생님 더 편리해지고 좋아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1920년대 되면 일본이 약 10년 정도 한반도에 들어와서 통치를 하고 있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회사를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뭐 허가 받지 마. 그냥 신고만 하면 회사 내줄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즉 일본 자본주의가 조선에 쉽게 들어오기 위한 제도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 민족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항해야죠. 싸워야죠. 자, 민족 운동 한번 볼게요. 자, 국내에서 한번 볼게요. 국내. 자, 국내에서는 조금 일반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조금 완만해져요. 사실 1910년대까지만 할지라도 대한의금부, 대한광복회를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의병장이 활동했을 만큼 무력 투쟁도 국내에서 가능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10년 정도 지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공간에서 뭔가를 하는 게 힘들어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 온건하면서도 합법적인 공간에서 우리들의 독립이나 우리들의 권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아집니다. 뭐 이런 자유 부분 허용, 교육학대 이런 부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920년대는 특히 가치관이라 할까요? 독립운동의 방향을 두고 다른 진영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민족주의 세력이 있고요. 또 사회주의 세력이 있습니다. 자, 서로 독립이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만 조금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분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특징도 다르겠죠.
민족주의는 실력을 양성하자, 교육을 받아야 된다, 산업을 진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 갖고 있고요. 자, 사회주의는 말 그대로 사회운동을 합니다. 뭐 소작쟁이, 뭐 노동쟁이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사실 요거는 군대 입장에서 보면 나름의 좀 격렬하고 뭐랄까 적극적인 입장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것도 그렇게 강한 뭐랄까 총을 들고 싸우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물론 당시 시대의 뭐 파업 양상을 보면 다른 국가와도 연계를 하면서 굉장히 큰 규모로 나타나기도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는 온건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민족운동이 아니었다, 뭐 약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쉬운 설명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해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력 양성운동 아까 빠진 것 같아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교육 확대를 통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 나아가 물산 장려운동 이런 회사령과 신고제 폐지에 대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이렇게 분열된 양상이 나다 보니까 사실 둘이 힘을 합쳐도 힘이 모자라죠. 그래서 연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게 돼요. 60 만세 운동이 순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해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자, 이때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하는 계기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게 다른 색깔로 표현해 볼게요. 신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1927년 만들어진 단체로서 민족유일당 단체입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뭡니까? 국외 1910년대 신민회하고 여러분 잘 비교해 주세요. 글자 하나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1920년대의 운동의 양상을 보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자, 60 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라고 하는 바로 큰 학생이 주축이 돼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60만세 운동 굉장히 컸잖아요. 3.1 운동 이후 최대 만세 운동이었고요. 결국에 신간회라고 하는 민족유일당 단체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자, 여러분과 같은 학생이 이런 사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직 독립으로 가려면 조금 더 남긴 했지만 굉장히 멋진 모습이죠. 자, 국외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국외. 자, 국외에서는 아예 총 들고 싸웁니다. 자, 조금 온건했어요. 1910년대 아직 터전을 잡지 못했죠. 신민회와 같은 단체들이 신흥무관학교라고 해서 군인들이나 뭐 군사 활동을 추진하고 준비하고 교육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꽃을 피우는 겁니다. 선생님 조금 줄여서 표현을 볼게요. 여러분 실제 수업에서 더 자세하게 배웁시다. 봉오동 전투, 홍범도죠. 청산리 전투, 김자진 장군이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모두 승리했고요. 자, 승리하게 되니까 일본이 보복해야죠. 간도 참변 일으킵니다. 나아가서 자유시 참변 발생해요. 자, 두 번의 승리 끝에 두 번의 피해를 보고요. 이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삼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준정부 조직으로서 피해를 받고 다시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국외에서 발생한 민족운동의 흐름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또 계기가 돼서 또 임시정부 세력이나 기타 민족운동 세력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1930년대, 4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때는 어떻게 표현하죠?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 시대는 이제 전쟁을 준비하거나 실제로 전쟁을 하게 되는 시기, 쉽게 얘기하면 1930년대, 40년대는 전쟁을 준비하거나 혹은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1945년 광복 해방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전쟁 중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찾아오게 된 거였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요. 자, 황국신민서사.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암송하라는 거죠. 너희들은 일본의 입장에서 천황의 국민이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내용 외워.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황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일왕이라고 표현하죠.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천황이겠죠. 이제는
기존에는 조선인으로 해서 나름의 차별을 두고 억압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총알바지가 필요하죠. 사람들이 필요하죠. 물자가 필요하죠. 너희들도 똑같은 일본인이야. 강제 주입시키는 겁니다. 자, 신사참배 강요하죠. 현재 일본의 정치인들도 신사참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창씨개명. 자, 여러분 창씨개명은 많이 들어봤을걸요?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일본인 이름을 쓰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성과 이름을 쓰던 뭐 그런 흔적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갑자기 딸은 내가 일본인이 돼 있는 거죠. 당시에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뭐 동사무소나 행정 업무나 나아가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씨 개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을 겁니다. 그만큼 일본인들이 억누르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자, 병참 기지화 정책.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쟁 준비한다고 했죠. 자, 북쪽에는 군수물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6.25 전쟁 때도 그렇고 남북 분단이 발생할 때 북한의 대부분의 공업시설이나 발달된 시설물들이 많았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이제 징병령이나 여자 정신대 근로령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시사 문제로 맨날 보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겠죠. 매주 수요일이면 할머님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하고 있고요. 일본은 여전히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고요. 자, 요거 봅시다. 자, 민족운동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민족운동은 사실 국내는 어떨까요? 전무합니다. 전무해요. 자, 이제는 할 수 없어요, 국내에서. 자, 국외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국외에서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자, 여러분 국외에서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자, 국외에서는 한인애국단이 만들어졌어요. 한인애국단. 자, 한인애국단은 바로 김구가 1931년에 만든 단체로서 자, 앞서 봤던 의열단하고 조금 비슷하면서 달라요. 자, 의열단은 김원봉이 만들었었고 한인애국단은 김구가 만들었고 활동한 사람도 다르겠죠. 이봉창, 윤봉길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김구가 활동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임시정부의 흐름 속에서 한인애국단 설명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왜 그러냐면 한인애국단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임시정부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거든요. 계속 봅시다. 한국 독립군. 선생님 좀 줄여서 한독군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조선혁명군. 조혁군이라고 선생님 적어볼게요. 사실 요거는 1920년대 말하고 30년대 초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지도를 통해 보면 북쪽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청청, 양세봉이 이끌었던 군대 부대입니다. 적극적으로 총을 들고 싸운 거죠. 물론 20년대도 그렇게 했었고요. 이어져 오는 거죠, 흐름이. 자, 그리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조선의용대. 자, 요건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 자, 아래 적어서 여러분 잘 보이나요? 자, 왜 적게 되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하려고 합니다. 자, 의열단 김원봉이 만들었다고 했죠? 자, 여기 쭉 이어져 봐요. 조선의용대까지. 자, 조선의용대는 왜 여러분이 기억해 두어야 하느냐면 자, 세력이 나뉩니다. 북쪽으로 간 이름 비슷해요. 조선의용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이름 비슷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남쪽으로 간 세력이 있어요. 자,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른 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한국 광복군이라고 표현해요. 194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국 광복군은 잘 기억해 둬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임시정부 산하부대입니다. 임시정부 산하부대.
그냥 군부대가 아니라 임시정부에서 만들어진 부대예요. 여기 좀 적었으면 좋겠는데 미국 OSS 부대하고 연합훈련했고요. 미얀마, 버마 혹은 인도 전선에 파견해서 적극적으로 국내 진공 작전을 했던 단체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조금 더 강조해서 여러분이 기억해 보면 조선 의용대에 참여했던 김원봉 있잖아요. 김원봉. 김원봉은 어디로 갔을까요? 북쪽으로 갔을까요? 남쪽으로 갔을까요? 네. 조선 의용대를 만들고 이끌었던 김원봉은 한국 광복군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고 나중에 임시정부 요인으로서 개인 자격으로 비행기 타고 한반도로 나중에 해방을 하게 되니까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 의용대가 왜 북과 남으로 나뉘게 되었냐면 북쪽으로 가는 사람은 중국과 힘을 합해서 더 적극적으로 싸우자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남쪽으로 가는 사람은 임시정부로 이동해서 뭔가 다른 활동을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20년대가 되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입장 차이도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차이 속에서 군대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의 시각 차이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를 이번 시간 8강이라고 해서 배워본 거고요. 자, 여러분이 교과서를 넘겨보면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9번째 강의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9번째 강의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자, 대한민국의 정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립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미국과 소련의 입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정부를 꾸려올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엔도 거치기도 했고요. 기타 여러 국가들이 신탁 통치니 너희들은 혼자 독립을 할 수 없다니 말도 많았고요. 이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또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 세력의 입장이 나뉘게 되면서 또 갈등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1920년대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 갈등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조금 더 넓게 보면 현재 남한과 북한을 분단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해석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교과서 96쪽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거나 준비가 된 친구들은 미리 한번 읽어보거나 교과서 내용 참고해서 선생님하고 수업 진행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급하게 7강하고 8강을 여러분에게 제공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조금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분에게 시간의 흐름이 깊은 설명 없이 잘 전달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강의 9강에서도 건강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선생님 만나서 또 배워봅시다. 자, 여러분 인사합시다. 다음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요.